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대학 미적분을 강의할 금태원 선생입니다. 자, 대학 미적분 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우리가 보통 캘큘러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모든 대학 수학의 입문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수학 중에 우리가 하나라고 볼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이 뭐 수학과를 지나간 학생은 말할 것도 없이 공대생 또는 여러분들 통계학과 또 상대를 갔을 경우에도 이 대학 미적분학은 필수 과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 대학 미적분 그 원서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분량이 대단히 방대하답니다. 뭐 책마다 조금 차이 있긴 한데 무려 약 1600페이지 되는 엄청난 분량의 방대한 양을 담고 있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대학 미적분학에서 우리가 무엇을 공부해야 되냐면, 크게는 우리가 보통 이제 수열의 극한과 함수의 극한으로 이루어진 극한 부분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결코 쉬운 부분이 아니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수열의 극한이나 함수의 극한을 직관적으로 공부했는데, 여러분들이 대학 미적분학에서는 이 극한 부분을 소위 엡실론 델타 논법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은밀한 정의로서 이 극한을 우리가 공부하게 된답니다. 요 부분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상대를 가시는 학생들은 이제 가볍게 공부하셔도 되지만은, 공대생이라든가 또는 여러분들이 수학과를 가서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수학과 학생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여러분 대학원 과정이나 또는 여러분 상급 학년에 올라가서 해석학을 공부해야 될 그런 분들은 이 부분이 해석에게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각별히 이 부분을 우리가 신경 써서 공부를 하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학 미적분을 펼치면 첫 파트에 주로 이제 이 극한 부분이 나오는데, 고등학교에서 보지 못했던 엡실론이니 델타니 이런 말들이 나와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만드는데, 선생님 강의에서는 이 부분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할 거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미분법과 그 활용, 또 적분법과 그 활용이라는 요 파트는, 요 파트는 다행히도 한 30% 정도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나온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미분과 적분에 보면 우리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이제 삼각함수의 역함수의 역삼각함수의 미분과 적분이 나오고, 또 소위 이제 삼곡선 함수라는 게 있답니다. 삼곡선 함수의 미분과 적분도 이 파트에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고, 또 이제 우리가 적분에서도 우리가 소위 이상적분이라는 게 있답니다. 이산적분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 파트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 또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이제 극좌표, 그러니까 우리가 하트 모양 같은 것을 우리가 함수로 표시하려고 그러면 극좌표를 이용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급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할 텐데,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매우 간단한 무한등비 급수 정도를 공부했지만은 대학 과정에서는 테일러 급수로 우리가 대표되는 중요한 급수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거랍니다. 또 이 급수의 뭐 판정이라든가 이 부분도 그 분량이 몇백 페이지에 해당되는 많은 분량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급수를 피해가면, 특히 우리가 상대에 가는 학생들도 이 급수 부분은 공부를 열심히 해 두셔야 된답니다. 우리가 경제 경영 수학 파트에 보면 이 급수를 이용하는 문제풀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뭐 벡터 함수에서 이제 공률이니 연륜이니, 요거 특별히 이제 공대를 가는 학생들은 특별히 신경 써야 되는데, 요게 물리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벡터 함수,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편도 함수하고 중적분, 굉장히 중요한 파트죠. 우리가 대학 미적분학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편도 함수하고 중적분인데,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전혀 배우지 않았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에서는 일변수 함수에 대해서 미분하고 적분을 공부했는데, 이 대학 미적분학에서는 이변수 함수, 삼변수 함수, 소위 다변수 함수들의 미분과 적분을 공부하는 게 이 편도 함수와 중적분인데, 대학 미적분학에서 이 분량이 대단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이 벡터 캘큘러스라고 하는 부분인데, 소위 이것은 여러분들이 공대를 지망하고, 뭘 수학과는 뭘 말할 것도 없지만은
공대를 가르치는 분들은 요 벡터 캘큘러스 부분은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할 공업 수학에서 대단히 중요하답니다. 이 안에 보면 선적분이니, 면적분이니, 그린 정리, 스토크 정리, 발산 정리 등등등. 자, 공대를 지망하는 학생들은 이 벡터 캘큘러스를 그쵸 적당히 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물리학 공부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특별히 공업 수학을 공부해야 될 학생들은 이 부분을 철저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상대나 또는 여러분들이 통계학과를 가는 학생들은 이 벡터 캘큘러스 부분까지 그 앞에까지만 공부하면 되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답니다. 자, 우리가 이 대학미적분을 공부할 학생들 굳이 구분해 보면 여러분들이 수학과나 공대생은 자, 이 대학미적분 우리 큐스타디 기준에서 1, 2, 3로 되어 있는데 1, 2, 3를 다 공부하셔야 된답니다. 자, 보통 책은 그렇죠.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교재는 보면 대학미적분 1, 2로 되어 있는데 그 분량이 너무 방대해서 큐스타디 대학미적분학은 1, 2, 3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 3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요 벡터 캘큘러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과나 공대생은 대학미적분 1, 2, 3를 다 해야 되고, 물론 임용시험을 준비하거나 편입시험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이 1, 2, 3를 다 해주시면 좋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편입시험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우리 큐스타디 대학미적분학 수준의 공부를 꼭 다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편입시험만 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편입시험을 치고 어차피 여러분이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이와 같은 내용을 공부를 다 하셔야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입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분들 모두 다 대학미적분 우리가 1, 2, 3를 다 할 필요가 있답니다. 다만 여러분들 가운데 상대생이나 통계학과 학생,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제 그쵸 수리 통계학이라든가 계량 경작을 염두에 두고 또는 경제 수학을 염두에 둔 경우에는 요 벡터 캘큘러스 부분, 즉 대학미적분 3 부분은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큐스타디 대학미적분의 강의의 특징은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기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초가 약한 분들을 대비해서 기초부터 시작해서 심화까지 일단은 대학 수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의, 그리고 우리가 보통 데피니션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론 또는 시오렘이라는 이 데피니션과 시오렘을 정리를 잘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객관식 문제를 풀던 주관식 문제를 풀던 이 개념 부분, 그러니까 정의와 그쵸 이 이론 부분들을 시오렘 부분들을 데피니션과 시오렘 부분들을 잘 공부를 하셔야만이 뭐 주관식 문제 나오든 학교에서 객관식 문제가 나오든 또는 각종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그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을 키울 수 있답니다. 그래서 개념에 관해서 아주 기본적인 개념부터 심화된 개념까지 선생님이 강의를 통해 설명을 다 할 거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그 형성된 그 실력을 가지고서 이제 실전 문제 풀이도 우리 큐스타디 여러분 교재를 펼쳐보면 아시겠지만은 대단히 많은 문제들이 수록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많은 문제 풀이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형태의 시험이라도 대비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훈련을 시킬 거랍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타 우리가 시중에 대학미적분이라고 이렇게 이름 명칭이 붙여진 강의들이 있는데 사실은 무늬만 대학미적분 강의가 많답니다. 그 뚜껑을 열어버리면 고등학교 수준의 그쵸 미적분 강의를 수록해놓고 이름은 무슨 대학미적분이라 되어 있는데, 대학미적분 강의는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대학 수학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대학미적분 강의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답니다. 자, 우리 큐스타디 안에 자 여태까지 수많은 학생들이 거의 몇만 명의 학생들이 선생님을 통해서 이 대학미적분 강의를 들었답니다. 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우리가 전국에서 뭐 가장 많은 대학미적분을 듣는 학생들이 있다고 해도 사실은 거짓이 아니랍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이 강의를 찾는 이유가, 자, 여러분들이 강의를 선택할 때에 샘플 강의를 꼭 보라고 많이 선생님이 공장하는데, 샘플 강의를 보시면 왜 많은 학생들이 권태원 선생님의 강의를 찾는가를 여러분이 알 수 있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정의 1, 자, 데피니션 1을 보니까 수열의 수렴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자,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우리가 수열의 극한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계산해 봤죠. 자, 우리가 여기에 예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에 n분의 2의 극한값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직관적으로 고등학교 과정은 이 값이 0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 수학에서는, 우리 대학 미적분학에서는 왜 n분의 2라고 하는 요 수열의 극한값이 왜 0인지를 수학적으로 증명을 한번 해보라 라고 얘기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죠. 요놈의 극한값이 0인데 우리 보고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은밀한 의미에서의 우리가 수열의 극한의 정의, 또 우리 나중에 은밀한 의미에서의 함수의 극한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된답니다. 자, 물론 여러분 가운데에 이제 상대를 가거나 또는 이제 수학과라든가 어떤 공대라든가 그와 같은 과가, 그렇죠, 이과 계열이 아닌 경우에는, 자, 요 은밀한 의미에서의 극한의 정의는 여러분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듣고 지나가시면 되지만은, 여러분 앞으로 수학과를 공부하거나 혹시 여러분 상대생인 경우에도 또는 통계학과 학생인 경우에도 여러분 대학원을 진학해서 해석학을 공부해야 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학을 공부를 해야 될 학생인 경우에는 또 반드시 요 은밀한 의미에서의 수열의 극한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자, 일단 우리가 한번 요 수열의 수렴의 정의가 수학적으로 우리가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말로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한번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자, 자연수 K가 존재해서, 자, 그랬을 때 요 가로 안에 엡실론을 붙여놓은 이유는 요 K는 요 엡실론에 대응하는 K, 내지는 요 K는 요 엡실론에 종속되어지는 K라는 뜻으로서 이렇게 표시했답니다. 어쨌든 엡실론 값은 임의의 양수값이고, 이와 같은 임의의 양수값에 대응하는 자연수 K 값이 존재해서, 자,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할 적에, 자, 요 n이라고 하는 것은 요 수열 입장에서는 항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은 이 수열의 항이 k번째 이상인 항일 때의 그런 뜻이랍니다. k번째 이상인 항일 때. 그리고 그 아래에 참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자, 절대값에서 이와 같은 두 값을 뺐다는 말은 요 값과 요 값의 수직선상에서 이 두 값 내지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치 xn-x라고 하는 것은 xn이라는 값하고 x라는 값하고의, 자, 내지는 xn과 x라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다를 얘기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답니다. 그럼 이게 수열이니까 이 수열의, 그러니까 k번째 이상이 되는 이 수열의 모든 항들이, 자, 요 x는 특정한 값이랍니다. 특정한 값 x하고의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다를 만족했을 때에 우리는 이 수열 xn이라 하는 것이 극한 x에 수렴한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xn의 극한값이 x라고 이렇게 표시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xn의 극한값이 x라고 하는 것들의 수학적 정의를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한번 읽어보니까 사실은 이제 무슨 말인지 아직 느낌은 안 오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요걸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선생님이 해석적으로 적어놨는데 요 내용도 한번 읽어보고, 또 예를 통해서 요것이 요 수열의 수렴의 정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요 수열의 수렴의 정의의 우리가 의미는 이 수열 xn이 극한 x에 수렴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보니까, 자, x의 임의의 엡실론 근반 x 마이너스 엡실론 콤마 x 플러스 엡실론을 잡았을 때라고 했죠.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x의 엡실론 근방이 이제 무슨 말인지 살펴봅시다. x의 엡실론 근방이라는 것은 요 x라는 값을 기준해서 오른쪽으로 엡실론만큼 떨어진 범위, 또 왼쪽으로 엡실론만큼 떨어진 범위, 즉 x 플러스 엡실론과 x 마이너스 엡실론 요 간격, 요 바운다리를 우리는 요 x의 엡실론 근방이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x의 임의의 엡실론 근방을 잡았을 때에,
적당한 자연수 K가 존재해서 자, 이 K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열의 항을 표시한다겠죠. 그러니까 이 수열 XN 입장에서는 자,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말은 이 수열의 항들 중에서 K번째 이전항을 뺀 나머지 모든 항, 그러니까 K번째 항, K 플러스 1번째 항, K 플러스 2번째 항, 이런 식으로 K번째 이상이 되는 모든 항들이 X의 엡실론 근방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요 X 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엡실론 근방을 만들었을 때 이 엡실론 근방 안에 요 수열의 항들이 요 엡실론 근방 안에 들어온다는 말은 X, 특정한 값 X하고 그 수열 사이의 거리가 요 엡실론보다 뭐다? 작다는 말하고 엡실론 근방 안에 들어온다는 말하고 어떤 말이다? 같은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아직 여러분 가운데에 아마 이게 한 30% 내지는 40%밖에 느낌이 안 올 거랍니다. 자, 좀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인 선생님이 요 예를 잡아가지고 왜 수학자들이 수열의 극한의 수렴의 정의를 이렇게 정의했는가, 이런 메커니즘으로 정의했는가를 자,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선생님이 한번 여기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수열 xn이 n분의 2라고 이렇게 한번 둬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직관적으로 요 n분의 2의 극한값은 우리가 0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우리 고등학교에서 알고 있답니다. 그럼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요 정의에 맞추어서 이제 우리가 자, 요 예를 가지고 이 수열의 수렴의 정의를 왜 이렇게 했는지를 요 예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보다시피 이 수열에 n 대신 1 들어가면 요 첫 번째 항이죠. 자, 첫 번째 항은 보다시피 2가 나왔고 n 대신 2 들어가면 두 번째 항이죠. 두 번째 항 1이랍니다. 자, 세 번째 항은 3분의 2가 되겠죠. 네 번째 항은 자, 4분의 2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자, 다섯 번째 항은 5분의 2가 될 것이고 요 0이라고 하는 것은 요 수열 xn의 극한이죠. 극한값이죠. 극한값이죠. 0. 자, 이 극한값을 우리가 편의상 x라고 표시했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해놓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하나씩 생각해 보는데, 자, 요 xn의 극한값이 0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요 틀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 항과 먼저 두 번째 항 사이에, 즉, 이 사이에 어떤 값을 잡아도 상관없는데 적당한 값 하나는 잡아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엡실론 값으로 잡겠습니다. 자, 엡실론 값은 임의의 값이니까 어떤 값을 잡아도 상관없답니다. 그러면 요 둘 사이에 만약에 우리가 엡실론 값을 1.5라 잡았다 칩시다. 자, 그렇게 되면 엡실론 값을 우리가 1.5라고 잡았다라고 하면 자, 요거는 요 수열은 지금 수렴하는 수열이기 때문에 그쵸? 요 정의대로 하자라고 하면 적당한 값 K값이 존재해서 그 K값 이상이 되는 모든 항들은 특정한 값 X하고의 거리가 지금 뭐다? 엡실론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엡실론 X의 엡실론 근방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엡실론 값을 여기다 잡았다는 것은 X의 엡실론 근방의 오른쪽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이쪽 부분 이제 왼쪽은 의미가 없으니까 저 오른쪽만 생각하겠습니다. 자, X의 엡실론 근방이 엡실론 값을 1.5로 잡았을 때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보다시피 첫 번째 항을 빼고 두 번째 항부터는 몽땅 다 요 엡실론 근방 안에 다 들어가죠. 엡실론 근방에 들어간다는 말은 자,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 즉, 두 번째 항부터는 자, 절대값 xn 빼기 x가 요 값이 엡실론이죠.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엡실론 근방 안에 이 두 번째 항부터는 몽땅 다 요 엡실론 근방 안에 두 번째 항부터는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 말이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럼 이러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 엡실론 값을 1.5로 잡았는데 여기 1.7로 잡아도 같은 말이죠. 1.1로 잡는다 해도 역시 K 값은 2죠. 1.01로 잡는다고 엡실론 값을 잡는다 하더라도 역시 K 이퀄 2라는 값이 존재하고 이 두 번째 이상인 모든 항들은 엡실론 근방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틀을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요 틀을 만족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일단은 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항 사이에 있는 모든 값들은 지금 요 틀을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하고, 자, 두 번째, 세 번째 항, 자, 요 둘 사이의 값 중에 적당한 값 4분의 3을 선택했다 칩시다. 그럼 이번에는 엡실론 근방이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엡실론 근방이 있죠. 엡실론이 지금 4분의 3일 때는 엡실론 근방 안에 이제 세 번째 항부터 다 들어줘. 그죠? 그러면 적당한 값 K, 적당한 자연수 K 값이 3으로서 존재하죠. 그죠? 3으로서 존재하고 세 번째 이상인 모든 항들이 X하고 거리, 내지는 우리가 요 엡실론 근방 안에 지금 무슨 말이겠죠?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다는 말은 우리가 엡실론을 4분의 3으로 잡았을 때 엡실론 근방 안에 세 번째 이상인 항들은 몽땅 다 들어온다? 자, 그 말이나 특정한 값 X하고 세 번째 이상인 모든 항들 사이의 거리가 4분의 3보다 작다. 같은 말이죠. 요게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요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 사이의 값을 꼭 4분의 3이 아니더라도 어떤 다른 값을 엡실론 값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세 번째 이상인 모든 항들은 엡실론 근방항에 들어간다. 즉 이와 같은 틀 내지는 이 틀을 우리는 만족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같은 원리로 이번에는 엡실론을 자 12분의 7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3분의 2분의 1 사이 값이랍니다. 그럼 엡실론 근방을 이런 식으로 잡는다 했을 경우에는 네 번째 이상인 항들은 몽땅 다 엡실론 근방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엡실론 값에 대해서 이와 같은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죠? X의 엡실론 근방 안에 네 번째 이상인 모든 항들은 다 들어온다 그런 얘기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다 보면 분명히 엡실론 값을 엄청나게 작은 값을 잡아보겠습니다. 1000만분의 1을 잡았다 칩시다. 그러면 엡실론 값이 요 특정 값 X의 거의 그 근처에 딱 붙어 있겠죠. 어쨌든 아무리 요 엡실론 값을 우리가 작게 잡는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와 같은 흐름에 의해서 적당한 자연수 K 값이 존재할 거고 그 적당한 자연수 K를 세모를 했을 때 세모 이상 번째 항이 되는 모든 항들은 세모 번째 이상이 되는 모든 이 수열의 항들은 특정한 값 X 사이의 거리가 요 엡실론 값인 1000만분의 1보다 작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결국 엡실론은 한없이 작아지고 있고 K 값은 항의 값들은 항들이 그렇죠. 엡실론 근방 안에 들어가는 최초의 항인 K 값들은 한없이 이런 값들은 커지겠죠. 커지는데 이 수열의 항들하고 특정한 값 X 사이의 거리, 그쵸? 그 거리는 요 엡실론 값이 엄청나게 작아지기 때문에 결국 XN하고 X는 거의 딱 붙어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이 수열 XN은 요 X라는 특정한 값이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이와 같은 것들을 만족한다는 것은 결국 요 수열 XN의 극한값은 우리는 뭐다? 0이라고 얘기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이 X의 엡실론 근방을 잡아서 이와 같은, 그쵸? 메커니즘을 수학자들이 만들 적에 이 엡실론 값은 우리가 어떤 값을 잡아도 상관이 없죠. 그쵸? 무슨 말이겠죠? 어떤 수열이 수렴하는 수열을 우리가 살펴봤더니 엡실론 값을 어떤 값을 잡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엡실론에 대응하는 적당한 K가 존재하고 그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 할 때, 즉 수열의 항이 K번째 이상이 되는 모든 항에 대해서 무슨 말이겠죠? 특정한 값 X하고 K번째 이상이 되는 항들 사이의 간격이,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다를 우리가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학자들이 이 수열의 수렴의 정의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은 요 특정값 X의 엡실론 근방 안에 K번째 이상이 되는 모든 수열의 항들이 들어간다를 만족시키는 요 적당한 자연수 K 값이 존재했을 때에 우리는 이 수열 XN이 극한 X에 수렴한다라 얘기하고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겠죠? 아마도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이 설명을 들었을 때에, 자, 보통 책에서는 이런 설명이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선생님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된답니다. 자, 여러분들 한 60% 정도만 이해하면 된답니다. 이제 구체적인 문제를 통해서 조금 더 연습하면 이제 계속 좀 감이 오겠죠. 이 쉬운 내용은 아니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이 부분을 봅시다. 그럼 결국 우리는 이제 우리가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이 엡실론을 어떻게 잡는다 하더라도
x의 엡실론 근방에 들어가는 최초의 항, 우리 그걸 k번째 항이라고 그러죠. 이 k번째 항을 요 엡실론에 대응하는 k번째 항을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죠. 수렴하는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정의를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는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적당한 자연수 k 내지는 요 엡실론의 값에 대응하는 자연수 k 값이 존재해가지고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일 때 이 수열이 k번째 이상인 항이라고 했을 때에 그와 같은 항과 x 사이의 특정 값 x 사이의 거리가 엡실론보다를 작다를 만족하면 우리는 xn의 극한값이 x라고 우리는 얘기해 주겠다. 내지는 정의하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제 1번을 통해서 이제 실전적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n분의 1의 극한값이 0이라는 사실을 증명 한번 해보라 그랬답니다. 자, 굉장히 황당하죠. 뭐 0인데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우리가 이 증명할 적에 이제 요 틀을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증명을 하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먼저 정답을 듣기 전에 이런 문제는 먼저 여러분들 대략적인 스케치. 자, 말이 웃긴데 스케치를 먼저 선생님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요 공식에, 자, 이 틀에 맞춰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요 임의의, 자, 양수, 자, 엡실론에 대하여, 자, 요것을 만족하는 자연수 K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이면 되는 거죠. 그럼 요 틀대로 한번 가봅시다. n이 K보다 크거나 같아일 때, 자, n이 K보다 크거나 같아일 때에, 자, 여기에서 이제 xn 빼기 x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서 xn은 여기서 n분의 1이죠. n분의 1이고 요 x라는 특정한 값은 여기서는 0이죠. 그러니까 n분의 1 빼기 0이라고 하는 값. 자, 이것은 절대값 n이 자연수니까 결국 이렇게 n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이 값, 즉 이 값이 뭐보다 작다는 사실. 엡실론보다 작다를, 자, 요것을 만족하는, 자, 뭐가 존재한다? 그렇죠. 자연수 K가, 그렇죠. 요걸 만족하는 자연수 K가 존재함을 보이면 되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증명해야 될 방향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실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 적에 그러면 이 자연수 K를 우리가 어떤 자연수 K가 그쵸 존재하는지를 보여야 되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자연수 K라는 것이 요 엡실론에 종속된 값이라고 그랬죠. 그래 소위 이제 우리가 보통 말로 이 구체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자연수 K하고 여러분 엡실론하고 엮어야 된답니다. 그럼 어떻게 엮느냐면 일단 이 포인트가 여기죠. 요 부분 여러분 잘 보셔야죠. 요 부분을 우리가 해서 요걸 n에 관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양변을 역수치하면 n은 엡실론 분의 1보다 크다라고 하는 요런 포인트가 나오죠. 그렇죠? 자, 일단은 소위 이제 답안지를 쓸 필요 없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스케치한 거랍니다. 그럼 이제 실제는 답을 적을 때는 어떻게 적냐면 이렇게 적는답니다. 자, 그러면 정의에 맞춰서 자, 임의의 양수 이제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답을 적는 거랍니다.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하여 자,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하여 우리가 자, 여기서 우리가 n이 엡실론분의 1보다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스케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미 이제 결과도 알아냈죠. 요 n 대신에 이제 k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왜 집어넣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결과를 보면 다시 알 수 있답니다. 자, n이 엡실론분의 1보다 크다는 사실을 우리 여기서 이제 우리가 스케치 과정에서 하게 됐으면 요 n 대신에 k를 집어해가지고 k가 우리가 이제 적당한 자연수 k를 선택하는데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우리는 엡실론분의 1보다도 큰 k 요렇게 k가 엡실론분의 1보다 큰 자연수 요 k를 우리가 그쵸 우리가 잡는다는 거죠. 이렇게 잡으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일 때에 자, 여기 보니까
어떤 이와 같은 엡실론에 종속되는 적당한 자연수 K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 우리가 K를 잡았을 때 뭐가 성립해야 되냐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성립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N이 K보다 크거나 같아일 때에.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K를 우리가 엡실론보다 1보다 큰 자연수 K 값을 잡았을 때에 이거는 자,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 K번째 이상, 그쵸?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이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지를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우리가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 했는데, 우리는 여기서 K 값을, 이 자연수 K 값을 엡실론분의 1보다 크다를 잡은 거죠. 그럼 이렇게 잡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N이 K보다 크거나 같고, K는 엡실론분의 1보다 크기 때문에, N 입장에서는 엡실론분의 1보다도 N이 크다가 되겠죠, N도. 그렇기 때문에 N이 지금 엡실론분의 1보다 크다를 얘기하는 거고, 이 말은 뒤집으면 N분의 1이라는 것은 엡실론보다 작다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되어지면 N이 K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즉 이렇게 되었을 때에 지금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것은, 자, 요게 성립한다는 사실을 보여야 되죠. 즉 절대치 xn 빼기 x라고 하는 값, 즉 요것은 지금 우리는 n분의 1이고, 자, 요 값이 0이니까 n분의 1 빼기 자, 0의 절대치, 즉 이 말은 n분의 1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n분의 1은 n이 k보다, 자, K가 지금 엡실론분의 1보다 크다라고 하는 자연수 K 값으로 잡았다라고 했을 때는, 잡았더니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는 말이 결국 n분의 1이 엡실론보다 작다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린 여기서 n분의 1은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말은 결국은, 자, 여기서 말하는 요 값, 요 부분, 내지는 요 부분이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하는 요 틀을 지금 만족하고 있죠. 요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요것을 만족하는 K 값, 자연수 K 값을 선택했더니 K번째 이상이 되는 모든 항에 대해서는 지금 절대치 xn 빼기 x가 엡실론보다 작다를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수열의 수렴의 정의에 의해서 우리는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그렇죠. n분의 1의 극한값은 이 특정한 값 뭐다? 0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렇죠. 요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실제 여러분들이 증명 문제를 풀 적에 요 부분이 바로 생각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답지에는 적을 필요 없지만 여기까지 우리가 소위 사전적인 스케치를 여러분들 한번 해보셔야 된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증명해야 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지금 xn-x의 절대치가 엡실론보다 작다를 만족하게 하는 무엇을, 적당한 자연수 k가 존재함을 보여야 되는데, 이 적당한 자연수 k를 우리가 요 부분에서 가져와 가지고 요 n 대신에 k를 집어연 것으로 선택을 하면 된다. 요 요령이랍니다. 요렇게 우리가 선택했을 때에 이와 같은 자연수 k를 잡았더니 이 부분이 저절로 성립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냈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우리가 몇 문제 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제 2번을 통해서도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수열 n분의 2n 플러스 1의 극한이 2가 된다는 사실을 한번 보여봐라. 자, 요것도 우리가 간단하게 먼저 스케치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임의의 양수, 자, 요 임의의 양수, 자, 요 엡실론에 대하여, 자, n이 k보다 크거나 같아일 때에, 자, n이 k보다 크거나 같아일 때에, 자, 우리가 지금 극한을 내고자 하는 xn에 해당되는 것이 요 n분의 2n 플러스 1이죠. n분의 2n 플러스 1이고 그것의 극한값이 2라는 사실은 지금 요 수열의 항들이 k번째 이상인 항을 취했을 때에
요 특정한 값, 여기서는 극한값이죠. 이 극한값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두 개 빼서 절대값을 낸 값이 뭐보다 작다. 요 값이 엡실론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자, 요 값이 뭐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엡실론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우리가 적당한 자연수 요 K가 존재함을 우리가 보이면 되겠죠. 요게 지금 우리가 보여줄 내용이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자연수 K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라는 포인트는 요 부분을 우리가 n에 관해서 일단 풀어놓는 것이 요령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적어보면, 우리가 n분의 2n이라는 것은 2와 같으니까 요 값에서 요걸 빼면 남는 것이, 자,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요 부분은 n분의 2n은 2라고 할 수 있고, 자, n분의 1. 자, 2를 뺐으니까 결국 요것은 절대치 안에서 n분의 1만 남았다는 말은 결국 n분의 1이죠. 자, 요것이 지금 뭐다? 엡실론보다 작다. 자, 요 사실로부터 우리는 요걸 요 부분을 n에 관해서 풀면 n은 엡실론 분의 1보다 크다. 자, 요렇게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답지에는 쓸 필요 없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윤곽을 우리가 잡은 거라고 보시면 된답니다. 그럼 이제 실제 이제 답을 적을 때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임의의, 자, 다시 한번. 자,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하여, 자, 여기에 대응하는, 요 엡실론에 대응하는 이제 우리는 자연수 K 값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연수 K 값을 선택하냐면, 요 부분에서 요 n 대신에 K를 지부해서 우리는 자연수 K 값을 어떻게 선택하냐면, 엡실론 분의 1보다 더 큰, 그쵸? 요렇게 되는 자연수 K를 우리가 선택하면, 잡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잡아주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잡으면 우리는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일 때에,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 할 때에 뭐가 성립해야 되냐면 요 사실이 성립한다는, 즉 요 놈에서 2를 뺀 그것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다를 보여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걸 확실하기 위해서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을 우리가 다시 풀어 적어 보면,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는데 우린 여기서 k라는 것을 엡실론분의 1보다 큰 값으로 잡았기 때문에 결국 n이 엡실론분의 1보다 크다는 말이고, n이 엡실론분의 1보다 크다는 말은 n분의 1이라는 것은 역수치하면 엡실론보다 작다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에 지금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것은, 즉 n분의 2n 플러스 1에서 2를 뺀 요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다는 것을 보여줘. 그런데 요 값은 결국 뭐보다 n분의 1과 n분의 1이라겠죠. 그런데 n분의 1이 엡실론보다 작다.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은 n분의 1이 엡실론보다 작다는 얘기죠. k를 2와 같은 값으로 취했을 때는 요 범위를, 요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k를 선택했다는 말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겠죠? 요 사실은 여기에서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결국 n분의 1이 엡실론보다 작다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요렇게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열의 극한의 수렴의 정의를 위해서 봤던 것처럼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이와 같은 범위를 만족하는 자연수 k를 잡았더니 n이 k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즉 수열 입장에서 k번째 이상이 되는 모든 항들, k번째 이상이 되는 모든 항들은 요 특정한 값 2하고의 그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다를 만족한다, 이런 뜻이죠. 내지는 2의 엡실론 근방 안에 k번째 이상이 되는 모든 항들은 2의 엡실론 근방 안에 들어온다는 말이 같은 말이죠. 그렇죠? 요렇게 되어지면 이제 수열의 극한의 정의에 의해서 우리는 무엇은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n분의 2n 플러스 1의 극한 값이 뭐가 된다?
그렇죠. 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보통은 이제 여러분 실제 이제 문제를 풀 적에는 장황하게 이제 스케치 부분도 많이 쓰는 게 아니고 요 부분이죠. 그렇죠. 요 부분. 요 부분만 우리가 간단하게 스케치해서 우리가 n하고 엡실론이 어떻게 우리가 엮어야 되는가를 이해하고 요 n 대신에 k를 집어여 가지고 요런 것도 우리가 이렇게 적을 줄 알아야 된답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정확하게 적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제 3번 문제를 또 통해서도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가운데에 자, 상대나 무슨 통계학과 학생으로서 요 강의를 듣는 분들은 요 은밀한 의미에서의 이 극한의 정의를 너무 그 깊이 안 파줘도 대략적으로 한 이 정도 그런 흐름이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고, 반면에 혹시 여러분 상대 학생이라도 앞으로 대학원 가서 해석학을 공부할 분들은,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관련 과에 있는 분들은 요 부분을 잘 해야 되고, 물론 여러분 가운데 수학과 같은 경우는 그 임용 시험을 대비하거나 수학과 학생인 경우에는 정말 이 부분을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된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랍니다. 근데 공대생의 경우에도 그쵸,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어느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정도로 지나가셔도 된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예제 3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 수열의 극한값이 0이 된다는 사실을 한번 이제 보여봐라 그랬답니다. 자, 요거도 우리가 일단은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적당히 우리가 이제 스케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결국 보여야 되는 것은 이제,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적당한, 그쵸, 자연수 K 값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야 되는데, 어떤 자연수냐면, n이 K보다 크거나 같아일 때에, 요 놈에서 요 0을 뺀 값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그와 같은 우리가 K 값을 잡아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여기에서 자, 수열의 항에 해당되는 n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1의 몇 승? n승이죠. 요 놈에서 우리가 0을 뺀 절대값이 자, 엡실론보다 작다는데 요걸 조금 정리해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걸 요렇게 적게 되면 요것은 확실히 요렇게 적을 수 있겠죠. 요거는 n분의 3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죠. 자, 왜냐하면 n이 홀수일 때는 요게 n분의 1이 되고 n이 짝수일 때는 이게 n분의 3이기 때문에 요 절대치 안의 값은 확실히 n분의 3보다 작거나 같으면 확실하죠. 그러면 우리는 자, 여기에서 요걸 뺀 값이 n분의 3보다 작거나 같은데 요 n분의 3보다 작거나 같은 것이 뭐보다 작다? 엡실론보다 작다는 사실을 만족하도록 n과 엡실론을 엮으면 되죠. 지금 우리가 포인트는 요 놈에서 특정한 값이 0을, 극한값 0을 뺀 값의 절대치가 우리는 뭐보다 작다? 엡실론보다 작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야 될 거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요 부분을 우리가 n에 관해서 풀어준다겠죠. 그러니까 양변에 역수치하면 이렇게 되어지고, 그럼 요것을 우리가 양변에 또 3을 곱하면 결국 n은 엡실론분의 3보다 크다라는 요 사실을 우리가 힌트를 알아냈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답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임의의 자, 역시 양수 자, 엡실론에 대하여 자, 우리가 이제 어떤 K를 자연수 K를 선택해야 되냐면 요 n 대신에 K를 집어해 가지고 엡실론분의 3보다도 큰 자연수 K를 자, 잡으면 자,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일 때에 자, 요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풀어서 적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K 값을 엡실론분의 3보다 큰 값으로 K 값을 우리가 자연수 K 값을 잡았다라고 하면 자, n이 지금 K보다 크거나 같은데 K 값을 엡실론분의 3보다 큰 값으로 잡았다는 말은 n 입장에서는 자, 요 부분을 우리가 엡실론에 관해서 풀면 양변을 역수를 취하고 그리고 양변에 우리가 3을 곱해버리면 결국
n분의 3은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하는 말이 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n이 k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우리가 지금 증명하고자 하는 것은 자, 절대치 n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1의 n승에서 0을 뺀 거. 자, 요 값이 지금 엡실론보다 작다임을 확인시켜줘야죠. 그런데 일단 요 값은 일단 n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는데 n분의 3이 지금 엡실론보다 작다를 만족하기 때문에 결국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k 값을 엡실론분의 3보다 큰 자연수 값으로 선택을 했더니 n이 k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요 값에서 0을 뺀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다를 만족시켰죠. 그럼 우리가 수열의 수렴 내지는 수열의 극한의 수렴의 정의에 의해서 우리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n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1의 n승의 극한값이 뭐가 된다? 0이라는 사실을 보인 셈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우리가 예제 이제 4번 문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 자, 요 예제 4번에 나와 있는 이 두 문제는, 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보고 이해하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그쵸? 처음부터 안 보고 뭐 바로 풀 수 있다. 이 정도는 아닙니다. 매우 어려운 문제인데, 자, 요 문제는 일단 선생님이 풀어준 풀이를 보고 이해하는 정도만 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먼저는 보니까, a가 1보다 크다일 때에 수열 an분의 1은 0에 수렴한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요 a의 n승분의 1의 극한이 0에 수렴한다는 사실을 한번 어떻게 하라? 증명을 한번 해보라 그랬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푸는 풀이를 이해하면 된다. 자, 이렇게 우리가 목표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여기서 a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서 요 a라고 하는 값을 1 플러스 b라고 두면, 자, 물론 여기서 요 b라고 하는 것은 0보다 큰 값으로서 1 플러스 이렇게 a를 b라고 이렇게 우리가 둘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두게 되면 a의 n승이라고 하는 것은 1 플러스 b에 뭐가 된다? 분명히 n승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요거도 우리 한번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인데 혹시 모르는 분들은 참고로 알아두는 게 1 플러스 x의 n승하고 1 플러스 nx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요 두 개를 우리가 비교했을 때는 항상 요 값이 요 값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등식을 우리가 일종의 절대 부등식이라고 그러죠. 자, 왜 그런지 모르는 분은 여러분들이 학습 질문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보통 요걸 우리가 복리라고, 은행 이자 입장에서 요걸 우리가 단리라고 하는데, x가 만약에 이율인 경우에, 어쨌든 복리는 단리보다도 우리가 크다라고 우리가 기억해 두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1 플러스 b의 n승하고 1 플러스 nb를 우리가 이렇게, 그쵸? 1 플러스 nb를 비교했을 때에는 요 값이 요 값보다 항상 우리가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답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는 우리가 여러분들 답은 써야 되고, 이제부터 이제 요 부분은 이제 답지에는 적지 않고 이제 스케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여야 되는 부분은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우리가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했을 때에 우리는 요 a의 n승분의 1에서 자, 이 극한값 0을 뺀 것이 요게 엡실론보다 작다는 사실을 이제 보여야 되는 거죠. 자, 그 부분만 여기다 스케치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어지는데, 자, a가 1보다 크니까 an승분의 1은 양수니까 일단 이렇게 나와지겠죠. 그럼 요것은 우리가 보다시피 1 플러스 b의 n승분의 1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요것은 다시 1 플러스 nb분의 1하고 비교했을 때에 지금 요 양변을 역수치하면 부동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요걸 다시 n 곱하기 b분의 1하고 비교했더니 요 놈하고 요 놈 비교하면 분모가 작은 게 더 크니까 이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무슨 말이겠죠? 우리는 지금 요 값이 결국 궁극적으로 엡실론보다 작다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요 값은 요 값 같고 요 값보다 더 큰 값이 요 값이고 요 값보다 더 큰 값이 더 큰 값이 요 값인데
요 값이 엡실론보다 작으면 요 값은 저절로 엡실론보다 작다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요 부분을 가지고서 요걸 n하고 엡실론을 일단 n하고 엡실론을 엮어서 식을 하나 만들어야겠죠. 양변을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서 이렇게 되어지고, 다시 양변을 우리가 b로 나누면 n은 b 엡실론 분의 1이다라고 하는, 자, 요 중요한 요 힌트를 만드는 식을 하나 얻어냈죠. 자, 요렇게 요까지 완성해 놓고 이제 우리가 답을 적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임의의 양수, 자, 뭐에 대해서? 자, 엡실론에 대하여. 자, 요 부분에서 n 대신에 k를 집어여서 우리가 그것을 k의 선택 기준으로 잡으면 되죠. k 값을 b 엡실론 분의 1보다 크다인 우리가 자연수 k를 잡자라고 했죠. 요 범위에 들어가는 자연수 k를 우리가 잡으면, 자,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일 때에, 자, 그럼 요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가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지 살펴봅시다. 자,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우리가 k를 지금 b 엡실론 1로 잡았기 때문에, 자, 다시 n하고 b 입장에서 엡실론에 관해서 풀어버리면 양변에 b를 곱하면, 자, bn은 엡실론 분의 1보다 크고, 양변을 역수치하면 bn분의 1이 자, 엡실론보다 작다. 자,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어쨌든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 일 때에, 자,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보이지 않은 것은, 자, 절대치 an 승분의 1에서 0을 뺀 절대값이, 자, 여기 보다시피, 여러분 보다시피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요것을 또 이렇게 적을 수 있고, 요것은 1 플러스 nb분의 1 보다 작고, 요것은 n 곱하기 b분의 1보다 작은데, 보다시피 n 곱하기 b분의 1은 엡실론보다 작으니까 요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자, a가 1보다 크다 이 때문에 a를 1 플러스 b로 잡고, 우리가 거기서 이와 같은 식을 얻어내고, 결국 이제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k를 이와 같은 범위에 해당되는 자연수 k 값으로 잡았더니,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일 때, 자, 그 말은 이것을 의미하고, 요 전제에 의해서 우리는 요 xn, 수열 xn에 해당되는 요 부분에서 0을 뺀 값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다는 사실을 만족했다. 이 말은 k번째 이상이 되는 모든 수열의 항들은, 무슨 말이겠죠? 요 0이라고는 요 특정 값을 중심으로 하는 엡실론 근방 안에 그 모든 항들이 들어온다. k번째 이상 다 들어온다. 내지는 k번째 이상이 되는 모든 항들은 0하고의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다를 만족한다. 뭐 그런 뜻이라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결국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a의 n승분의 1의 극한값은 뭐가 된다? 0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여주면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답지에는 적을 필요 없고, 우리가 연습지에서 우리가 적어서 확인하는 거고, 답안 작성할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무슨 말 알겠죠? 자, 계속해서 우리가 또 요 두 번째 문제도 우리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를 만족했을 때에,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여기서 r n승의 극한값이 0에 수렴한다는 사실을 한번 보여봐라, 증명해보라. 자, 그랬답니다. 자, 요것도 우리가 요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금 우리가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라겠죠. 절대값 r이 1보다 지금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값 r이라고 하는 것을 1 플러스 a분의 1, 그리고 여기서 요 a는 0보다 크다. 요렇게 우리가 일단 둬도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자, 요 문제도 여러분 욕심을 내지 말고 보고 이해만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n이 2 이상일 때에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r의 n승의 절대값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r의 n승의 절대값은 양변을 우리가 n승한 거죠. 그럼 1 플러스 a의 n승을 얘기하는 거고, 요것은 우리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1 플러스 a의 n승하고 1 플러스 na를 비교하면 항상 요 놈이 요 놈보다는 크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요 양변을 역수치했다라고 생각하면 1 플러스 na분의 1 하고 비교하면 이렇게 되어지죠. 그럼 요것은 다시 na분의 1보다 작다가 되어지고, 자,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여기서 지금 엡실론보다 요걸 작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적어 보겠습니다. 일단 요까지만 확인해 놓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확인해야 되는 건 뭐냐면 Rn승의 극한값이 0에 수렴하는 사실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요걸 요렇게 적을 수 있고, 요거는 곧, 그쵸? 쭉 와가지고 결국 뭐보다 작다? na분의 1보다 작다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엡실론보다 이런 걸 작다라고 하는 거, 요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부분에서 우리는 뭘 끊어낼 수 있냐면 양변을 역수치하면 이렇게 되어지고, 다시 양변을 a로 나누어 버리면, 자, n은 a 엡실론분의 1보다 크다라는 요 중요한 힌트를 얻어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답을 적어 보겠습니다. 똑같이 임의의 우리가 양수 요 엡실론에 대하여, 자, 요 부분에서 우리가 요 n 자리에 k를 넣어서 k는 a 엡실론분의 1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자연수 k를 잡으면 되죠. 자, 자연수 k를 이렇게 우리가 잡으면, 자,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일 때에, 자, 요 말이 의미하는 바는 자, 이런 말이죠.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 이 말은, 자, 자, k가 a 엡실론분의 1보다도 크다를 만족하기 때문에, 자, 요 n하고 요 부분을 우리가 적어보면 양변을 다시 역수치하면 이렇게 되어지고, 자, 양변을 a로 나눠버리면 na분의 1은 엡실론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k를 a 엡실론분의 1보다 큰 자연수 값으로 취했다는 말은 n이 k보다 크거나 같아일 때라는 이 말이 이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것을 의미한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자,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것은, 자, 증명하는 마지막 부분은 Rn승에서 0을 뺀, 그러니까 Rn승과 이 수열의 모든 항들과 0하고 0항 사이의 거리가, 물론 K번째 이상항이죠. K번째 이상이 되는 모든, 그쵸, 수열의 항들과 0 사이의 거리는 지금 엡실론보다 작다는 사실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근데 요것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기에서 1 플러스 a의 n승분의 1을 얘기하는 거고, 요것은 1 플러스 na분의 1보다 작다는 얘기하고, 이것은 다시 na분의 1보다 작다를 얘기하는데, na분의 1은 엡실론보다 작다가 되기 때문에 결국 rn승 빼기 제로라고 하는 것은 엡실론보다 작다는 사실을 우리가 증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k가 이와 같은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k를 선택을 했더니 k번째 이상이 되는 이 수열의 모든 항들은 요 0의 엡실론 근방 안에 들어온다. 내지는 그 k번째 이상이 되는 모든 항들은 0하고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다를 만족한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요 Rn승의 극한값은 뭐가 된다? 0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도화 과정에서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에 Rn승의 극한값은 0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고 있지만 왜 그런가를 여기에서는 수학적으로 어떻게 하다? 증명을 해봤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가 또 데피니션 2에 보니까 유계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자, 요 유계란 말도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용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된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위로 유계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아래로 유계라는 말도 있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위로 유계이면서 동시에
아래로 유계를 만족하면 그랬을 때 우리는 이것을 유계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유계란 말 자체는 어떤 수열을 놓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 보니까 위로 유계라는 것은 적당한 실수 m이 존재해서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수열 xn의 항들이 m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할 때에 수열 xn은 위로 유계를 한다. 그랬답니다. 자, 요 첫 번째 예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어떤 수열 xn이 있는데 이 수열 xn이 자, 위로 유계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수열의 값들이 자, 이렇게 쭉 오다가 자, 1, 2, 4로 이렇게 딱 끝나는 경우 자, 아주 작은 값에서 쭉 수열의 값이 진행이 되다가 제일 마지막 값이 4로 끝난다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수열은 우리가 이와 같은 수열의 경우에 이 수열의 항을 나타내는 요 xn이라는 것은 분명히 4보다는 그죠? 작거나 같은 값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와 같은 이 수열들은 4보다 작거나 같다라 할 수 있지만 5보다도 작거나 같다 할 수도 있고 6보다 작거나 같다 할 수도 있고 7보다 작거나 같다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수열의 최대값이 4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수열이 쭉 진행되다가 1, 2, 4에서 끝난다라고 하면 이 xn이라는 것은 분명히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는 것은 작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4보다 작거나 같은 것은 5보다 작거나 같다 할 수도 있고 6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와 같은 수열 xn이 4보다 작거나 같다, 5보다 작거나, 6보다 작거나 같다, 7보다 작거나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와 같은 값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우리는 상계라고 얘기한답니다. 이와 같은 값들을 보다 지금 우리는 상계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상계.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요 m이라고 얘기했을 때에 요 m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한다? 상계라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상계의 값들 중에서 특별히 요거 제일 작은 값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이것을 최소상계라고 하고 이 최소상계를 우리가 다른 말로 상한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해 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뭐라고요? 최소상계를 뭐라 한다? 상한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열 xn이 모든 수열 xn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xn이라는 것은 이 수열의 모든 항들이 m이라는 값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표현했을 때에 요 m을 가리켜서 상계로 하고 실제 상계는 이와 같은 값들을 이 예에서는 상계라고 한다는 거죠. 상계 중에 제일 작은 것을 우리는 최소 상계라고 하고 그 최소 상계를 이 수열 xn 입장에서는 상한이라고 불러준다. 어쨌든 이렇게 표현되는 수열 xn을 우리는 위로 유계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두 번째, 자, 아래로 유계인 얘는 수열 xn이 이와 같이 이렇게 자, 첫 번째는 2, 두 번째는 4, 세 번째는 뭐 예를 들면 8.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수열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에 분명히 이 수열 xn이라고 하는 것은 자, 분명히 요 수열 xn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요 2보다도 크거나 같다 할 수 있고 1보다 더 크거나 0보다 더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2보다 작은 모든 값들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했을 때에 이와 같은 값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통 m이라고 표시하고 요 m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계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수열이 2보다 크거나 같다 할 수 있고 1보다 크거나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이와 같은 수열은 이렇게 우리가 표시할 수 있겠죠. 이랬을 때 이와 같은 값들을 우리는 뭐다? 하계라고 한다는 거죠. 하계. 그리고 이 하계의 값 중에서 제일 큰 값 요것을 우리는 최대 하계라고 하고 이 최대 하계를 우리는 다른 말로 하한이라고 이렇게 불러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최대하게 내지는 하한.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xn이 m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이와 같은 m이 존재하는 경우에 우리는 이 수열 xn을 아래로 유계, 자 뭐라고요? 아래로 유계라고 우리가 불러준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수열이 위로 유계도 되면서 동시에 아래로 유계될 때에 그와 같은 수열을 우리는 유계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유계의 정의는 적당한 실수 m값이 양수 n값이 존재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절대치 xn이 m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면, 그러니까 요 xn이 일정한 값보다는 크거나 같고 일정한 값보다는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형태로 요 수열 xn이 표현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 수열 xn을 가리켜서 뭐다? 유계라고 이렇게 우리가 불러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어떤 수열이 유계임을 보이는 증명 방법은 그 수열의 일반항의 절대치가 m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이 적당한 양수 m값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요 시어롬 1이 나와 있는데 요 시어롬 1은 시험에 잘 나오는 중요한 시어롬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셔야 된답니다. 수렴하는 수열은 여기 보니까 유계다라고 했죠. 자, 어떤 수열이 수렴한다. 그러면 그 수열은 분명히 우리는 이 명제적으로 유계가 참이랍니다. 자, 그게 지금 시어롬 1을 지금 우리가 표현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역은 그쵸, 승립하지 않는다. 요 시어롬은 충분 조건은 성립하지만은 그 반대인 어떤 수열이 유계라고 해서 그 수열이 꼭 수렴하지는 않는다는 것도 여러분이 명심해 두셔야 된답니다. 요 반례는 우리가 여러분 교재 아래 부분에 주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그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x의 n승이 마이너스 1의 n승인 경우야. 자, 이렇게 되어지면 분명히 xn은 1과 마이너스 1을 값을 취하기 때문에 xn의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즉 절대치 xn이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요 사실은 보니까 지금 이 수열 xn은 따라서 뭐다? 유계임이 틀림없죠. 자, 그러나 이게 이 수열이 유계이지만은 우리가 요 수열 xn은 수렴하지는 않죠. 마이너스 1의 n승의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수렴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결론부터 먼저 외울 때에 수렴하는 수열은 유계임이 틀림없다는 거. 요거는 맞는 말이죠. 그러나 어떤 수열이 유계라고 해서 꼭 수렴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 반례가 지금 여기에 보여주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왜 그러면 수렴하는 수열은 유계인가를 증명하는데 요 증명이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된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수열 xn이 이제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그 수열을 우리가 xn이라 하고 그 수열이 극한 x에 이제 수렴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수렴하는 수열이 했으니까.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n승의 극한값이 x라고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극한이 수렴한다는 것은 극한의 수렴의 정의에 의해서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적당한 크기에 해당하는 적당한 자연수 k가 존재해가지고 n이 k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xn 빼기 x의 절대치가 엡실론보다 작다가 성립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그 임의의 양수값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그 임의의 양수 엡실론 값 중에서 1을 선택한다 해도 여전히 성립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 수렴의 정의가. 그러면 우리가 임의의 양수 엡실론 값 중에서 자, 이 수열 xn은 x라는 값이 수렴한다라고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엡실론 값 1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요 엡실론 이퀄 1에 대응하는 우리가 적당한 자연수 k 값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겠죠. 그리고 n이 k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xn 빼기 x의 절대치가 엡실론 값에 해당되는 요 1보다 작다가 반드시 성립해야 되겠죠. 자, 이제 그 다음을 보기 전에는 여러분들 요걸 한번 보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우리가 A의 절대치하고 B의 절대치를 뺀 값하고
A-B의 절대치를 비교했을 때는 항상 요 값이 요 값보다는 뭐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 이런 우리가 절대 부등식 공식 우리가 알고 있답니다. 자, 죽어도 모르는 사람들은 또 여러분 학습 질문 게시판을 통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 그런데 xn의 절대값에서 x의 절대값 뺀 값은, 자, 요 절대 부등식의 원리에 의해서 xn 빼기 x의 절대치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n이 k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요 부등식이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즉 epsilon이 1일 때에 epsilon 대신 1을 대입한 값도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요 결과에 의해서 결국, 자, 요 값은, 자, 요 값보다, 요 값은 요 값보다 크고 하고 다시 1은 요 값보다 크다는 이와 같은 부등식이 성립했죠. 그러면 요 놈이 1보다 작다 해서 우리는 요 마이너스 절대값 x를 이항시켜서 이와 같은 식을 얻어낼 수 있죠. 그럼 이것을 우리가 다시 정리해보면 n이 k보다 크거나 같을 때 결국 이와 같은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거죠. 즉 n이 k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절대치 x의 n승은 절대치 x 플러스 1보다 작다라고 하는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m이라고 하는 값을, 자, 요 max라는 표시는 여기에 들어있는 값들 중에서 제일 큰 값이다, 그런 뜻이랍니다. 자, 요 라지 m이라고 하는 요 값을 이와 같은 값들 중에 최대치를 우리는 라지 m이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라지 m 이제 구체적으로 봅시다. 뭔지. 이 보니까 요 주어진 수열에 1항부터 k-1번째 항까지의 절대치들하고, 자, 여기서까지는 1항부터 k-1번째 항까지 절대치죠. 그럼 요거는 뭐냐면, 자, 요거는 봅시다. 자, 여기서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은 이 수열에 있어서 k번째 이상이 되는 항들을 나타내는 거죠. 자, 요 말이 전제됐다는 것은. 그러면 이 수열 xn에서 k번째 이상이 되는 항들의 절대치들은 항상 절대값 x 플러스 1보다 작다라고 했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요 값은 뭘 얘기하는 거죠? 요 값은 지금, 자, k번째, 자, 이상인, 그쵸? 모든 항들의 절대치보다 큰 값이죠. 그죠? 그 큰 값이 바로 요 절대치 x 플러스 1이라는 거죠. 자, 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됐다는 것은, 자, 요 수열의 항들 중에서 k번째 이상이 되는 모든 항들의 절대치들이 요것보다는 작다 했으니까 요 값은 k번째 이상인 모든 항들의 절대치보다 큰 값이죠. 그리고 요거는 1항부터 k-1번째 항까지의 절대치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은 값 중에 제일 큰 값을 선택을 했다. 자, 제일 큰 값을 선택했다 칩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자, 이와 같은 값 중에 실제로 만약 이 값이 제일 크다라고 하면, 그럼 이 값은 1항부터 k-1번째 항까지 모든 항들의 절대치보다 큰 값이라는 얘기죠. 요 값이 여기 선택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얘는 원래 그 나머지 모든 항들의 절대치보다 큰 값이니까 이 수열 전체에서 제일 큰 값이죠. 그죠? 이 수열 전체의 절대치 값 중에서 제일 큰 값이죠. 그러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겠죠. 또 만약에 요 m 값이, 이 값들 중에서 만약 예를 들어 요 놈이 제일 큰 값이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요 놈이 제일 큰 값은 이 두 번째 항이 얘를 제일 크다. 그러면 이 두 번째 항은 1항부터 k-1번째 항들의 절대치보다도 이 두 번째 항의 절대치가 더 크고, 또 요 값보다 더 크다는 것은 나머지 모든 항들의 절대값보다 얘가 더 큰데 그것보다도 얘가 더 크다는 말은 얘가, 그쵸? 이 수열 xn의 모든 절대값의, 그쵸? 절대치들의 값들보다도 얘가 제일 크다는 얘기죠. 그쵸? 어쨌든 이와 같은 원소들의 모임에서 최대치를 선택하게 되면 그것은 이 수열 xn의 모든 절대치보다도 요 m이 더 큰 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따라서 절대치, 이 수열 xn의 절대치가 n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한다는 거죠. 그러면 유계의 정의에 의해서 지금 모든 수열의 절대값이 n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한 이와 같은 m이 존재한다는 것은 결국
유괴의 정의에서 이 수열 xn은 뭐가 된다? 유괴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제 5번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수열음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수열 xn이 n 플러스 2분의 2n 플러스 5라고 했을 때에 자, 이 수열이 유괴임을 어떻게 하라?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라. 그랬답니다. 자, 요 수열이 유괴임을 증명하려고 하면 일단 요 수열이 일단 이 수열의 극한이 우리가 수렴함을 보이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렴하는 수열은 유괴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이면 된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봤을 때 n이 무한대로 봤을 때에 여기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요놈의 극한값이 2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고등학교 배운 내용대로 알고 있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증명 문제니까 요 xn의 극한이 자, 이 극한값이 요 2가 된다. 즉 xn이 극한 2에 수렴한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제 보여야 되겠죠.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요 부분을 일단 우리가 먼저 스케치를 해봐야 되겠죠. 즉 xn에 해당되는 n 플러스 2분의 2n 플러스 5에서 요 일정한 값, 극한값이죠. 이 극한값 2를 뺀 것의 절대치라고 하는 것이 에플론보다 작다를 만족해야 되겠죠. 자, 이 작다를 만족하는 이제 우리가 적당한 자연수 k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제 보이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는 xn 빼기 2의 절대치가 엡실론보다 작다를 일단 둬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자, 요 n 플러스 2분의 지금 2n 플러스 5는 2 플러스 n 플러스 2분의 1로 고칠 수 있고, 요 2를 지워버리면 결국 요것은 요것과 같죠. 그래서 우리가 요 값을 엡실론보다 작다로 뒀더니 여기에서 우리가 양변을 역수를 취하고 그리고 n에 관해서 풀어봤더니 n은 엡실론분의 1 빼기 2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나중에 이제 활용할 거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적어보면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우리가 요 n 대신에 k 값을 지부해서 k가 엡실론분의 1 빼기 2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우리가 자연수 k 값을 우리가 잡아봤더니 자, n이 k보다 크거나 같아일 때에 자, 그럼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은 k가 지금 이만큼보다 크기 때문에 결국 n이 이만큼보다 크다는 말이고, 요 마이너스 2를 이항시키면 n 플러스 2가 엡실론분의 1보다 크다는 말이고, 양변을 역수치했더니 n 플러스 2분의 1이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 자, 요것을 우리가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게 했을 때에 자, 결국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일 때에 우리가 이것을 만족하는 적당한 자연수 k를 잡아봤더니 xn 빼기 2의 절대값, 즉 n 플러스 2분의 2n 플러스 5 빼기 2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지금 n 플러스 2분의 1이라겠죠. 이것이 n 플러스 2분의 1은 엡실론보다 작다는 요 전제에 의해서 지금 결국 xn 빼기 2의 절대치가 엡실론보다 작다를 만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적당한 자연수 k를 선택했더니 k번째 이상이 되는 모든 항에서 2의 엡실론 근방 안에 k번째 이상이 되는 모든 항들이 들어온다. 내지는 2하고 k번째 이상이 되는 모든 항 사이의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다를 만족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xn의 극한값이 2가 되어진다. 즉 xn이 극한 2에 수렴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일단 증명을 했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수렴하는 수열은 유괴임을 보이면 되겠죠.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수열 xn이 극한 2에 수렴한다는 사실을 증명을 했죠. 그러면 극한 2에 수렴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의 양수 엡실론 값 중에 우리가 엡실론 값을 1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래와 같은 식이 성립해야 되겠죠. 즉 엡실론 1에 대응하는 적당한 자연수 k가 존재해서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일 때에 절대치 xn 빼기 2의 값이 1보다 작다. 이 1이 지금 엡실론이니까 엡실론보다 작다가 반드시 성립해야 되겠죠. 왜? 지금 수열 xn이 극한 2에 수렴했기 때문에
수열 xn의 극한 이에 수렴한다는 말은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적당한 자연수 k가 존재해가지고 n이 k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요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다를 만족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많은 임의의 엡실론 값 중에 구체적으로 1을 선택한 거랍니다. 1을.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성립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절대 부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xn의 절대값하고 2의 절대값 뺀 값은 xn에서 2를 뺀 절대값보다도 이게 요 값이 요 값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고, 그리고 요 위에서 지금 요 값이 1보다 작다 했으니 결국 요 값이 1보다 작다가 되어지겠죠. 그 사실로부터 우리는 xn의 절대치가 요 2를 이항시키면 3보다 작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요걸 이제 정리해보면 결국 n이 k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xn의 절대값이 3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셈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자, 우리가 요 3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k번째 이상이 되는 모든 항의 절대치는 3보다 작다, 그런 뜻이죠. 자, 다시 한번 n이 k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xn의 절대치가 3보다 작다는 말은 k번째 이상이 되는 모든 항들의 절대치는 적어도 3보다는 작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이 m이라고 하는 이 일정한 값을 우리는 이와 같은 놈들로 구성되어 있는 값들 중에서 최대치라고 두면, 즉 구체적으로 봤더니 1항부터 k-1번째 항들의 절대치하고 k번째 이상이 되는 모든 항들의 절대치보다 더 큰 값인 3을 모아놓고 이와 같은 값 중에 가장 큰 값을 m이라고 하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즉 xn의 모든 수열 xn의 모든 항들의 절대치는 적어도 요와 같은 값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선택한 것을 m이라 했을 때는 m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이 라지 m이 자, 요 3이 선택되어진다라고 하면 이 3은 요와 같은 값들 중에 일단 제일 큰 값이기 때문에 1항부터 k-1번째 항들의 절대치보다는 절대치보다 큰 값이고, 또 3이 요 결론에 의해서 k번째 이상의 모든 항들의 절대치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결국 이 수열 xn의 모든 항들의 절대치보다도 뭐다? 이 3은 큰 값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요 3, m 자리에 3이 와도 성립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요 놈이 최대치가 된다라고 하면 3보다도 요 놈이 크고 나머지 모든 항들의 절대치가 크기 때문에 3이 k번째 이상의 모든 항들의 절대치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3보다 크다는 말은 결국 요 놈이 전체 모든 항들의 절대치보다 큰 값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값이 m이 된다 해도 역시 요 부등식은 성립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유괴의 정의에 의해서 어떤 수열의 항의 절대값이 적당한 양수 m보다도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수열은 유괴의 정의에서 유괴가 되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시간부터 좀, 그쵸?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공부했는데, 자, 이 대학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결코 쉬운 수학은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선생님 강의를 1강부터 차근차근 건너뛰지 않고 차근차근 수강을 하시면 우리가 강의를 처음 우리가 여러분들이 접했을 때는 완벽하게 뭐 100% 다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처음에는 70%, 좀 더 이렇게 진도가 나가면 80%, 90%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수준의 실력을 분명히 갖출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확신한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공부했는데, 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선생님 여러분에게 강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